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돌연 시장이 급락한 이유를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주가 하락의 일부 이유일 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우려감으로 인한 하락은 매수가 정답이었어요. 이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전쟁 중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막 넘어서는 순간에 주가는 빠르게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듯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는 다시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죠. 오늘은 반등 중이던 주가가 왜 돌연 하락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이 주가 하락의 이유로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폭등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모두 오일 샥이라고 하는 국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게다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유가가 치솟아 오르다 보니 더욱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유가의 상승이 주가 하락의 일부 이유는 되었을지언정 주된 이유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 중이죠. 첫 번째는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선사들은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원유를 적극적으로 운송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 기준 우랄 브렌트 스프레드는 배럴당 18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그럼에도 원매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든 제재를 당할 경우 이 처치 곤란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유조선 가득히 실려있는 원유를 가지고 공해상에 동동 떠있는 모습이 연상될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선적을 통한 공급은 거의 중단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가수요도 한 몫을 했을 거예요. 러시아 석유가 제재를 당한다면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선불을 주고라도 수북히 쟁여두려는 생각들이 최근 유가 상승의 일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 세상에 석유가 부족해서 유가가 급등한 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이란 석유도 있고 또 베네수엘라 석유도 있습니다. 물론 이란은 핵협상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자꾸 어긋나게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조금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번 주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제재 완화와 원유 증산을 의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건데요.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기준으로 본다면 사우디나 러시아를 능가할 정도 세계 1위의 산유국입니다. 단지 지금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투자가 막혔죠. 생산량이 쪼그라들었을 뿐입니다.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결손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이 마두로 정권은 이미 푸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마두로와의 협상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것은 푸틴에 대한 제재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석유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때 이란 석유를 사서 쓴 나라는 중국 하나뿐이 없었죠. 거의 중국뿐이었습니다. 당시 제값을 받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중국 말고는 받아주는 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란 석유는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아니라도 돼. 그쵸? 만약 러시아의 원유가 새롭게 제재를 당하게 된다면 이제 사주는 나라는 중국 하나에 파는 나라는 두 개가 됩니다. 더욱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란이 서방과 손을 잡는 순간 거의 제값을 다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좀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을 계속 배고프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 모처럼의 기회 아닙니까? 활용해서 모두를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결국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죠. 유가가 단기간에 속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해야 된다.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실제로 과거 이라크와 이란이 전쟁 중에 유가가 150% 속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유가 상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GDP 규모 대비 유가 수준이에요. 현재 유가는 과거에 비해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쓴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시면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상쇄거래라는 대목이 나와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죠. A라는 사람이 집을 샀어요. 대유동성 시대에 금리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니? 라는 생각에 변동금리로 매수를 했어요. A는 향후 10년 동안의 매 분기마다 변동금리로 지불하는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물가가 속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당장이라도 좀 청산하고 싶겠죠. 가장 좋은 청산 방법이라면 계약 당사자 만나서 청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 역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면 청산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이럴 때 A씨는 어떤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변동금리를 리시브하는 리시브 프로팅, 그러니까 다른 수합 계약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물론 A씨는 남아있는 8년 동안 매 분기마다 이미 오른 금리만큼 손실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손실은 깔끔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익과 손실에 상계됐다 혹은 락트인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석유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비산유국이라면 과거의 유가 상승 시기에 얼마나 고통이 더 컸겠습니까? 두 차례 오일 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가 상승에 어떤 대처하기 위해서 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누구나 고민을 했을 거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원유를 수입해서 일부는 우리가 쓰고 일부는 해외에 수출하는 방법이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제 마진도 대부분 상승을 하게 되는데 정제율을 매각함으로써 유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굉장히 큰데요. 글로벌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수유량 대비 훨씬 더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해와서 정제한다는 얘기인데요. 대략 수유량의 2배 정도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정제한 다음에 절반은 우리가 쓰고 절반은 수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석유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국이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유가의 절대 수준보다 중요한 것이 정제 마진입니다. 그 외에도 ECC 대비 NCC 가격 경쟁력 같은 것들도 중요한데요. 물론 제가 지금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 경제 멀쩡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유가가 더 많이 오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비산유국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가 상승에 비해서 매우 취약하다. 이런 해석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주가 하락의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었어요.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물류 대란 우려가 완화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 무려 67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의 수치는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를 모두 훌쩍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 전환되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최근에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딱히 어디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고 과대망상증 같은 것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위기예요. 푸틴을 만났던 외국계 정상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틴은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이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권력에 취해서인지 자기 자신을 황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을 정도예요. 그와 대화를 시도했던 정상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치 훈계하듯이 쭉 늘어놓고 상대방의 말은 아예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날에도 그나마 좀 푸틴하고 친하다는 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그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크라이나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요구를 이행해야만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신나치주의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인질로 잡혀있는 외국인 등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궤변이죠. 우선 쳐들어간 측에서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점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신나치주의라고 했는데요. 젤렌스키는 나치라는 글자만 봐도 치를 떨 수 있는 유대인 혈통입니다. 오히려 신나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쪽은 러시아 쪽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파는 좀 여성적인 색깔을 가지고 좌파는 남성적이다라고요. 근데 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우로 가면 갈수록 그 유대감이 너무 강조돼서 이런 뭐 표식 같은 것들을 좋아하게 돼요. 이를테면 일본의 우길기, 대표적인 극우죠. 또는 뭐 히틀러의 상징 문양이라고 볼 수 있는 하켄크로이츠 같은 것들, 여러분 다 아시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런 그 G자라는 표식이 탱크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뭐 티셔츠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러시아 전역에서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건 극우 파시스트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게다가 입만 열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합니다. 푸틴은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서방 누구와도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마주 앉아서 풀어보자라는 요청을 전쟁 전부터 수차례 했었습니다. 푸틴은 대꾸조차 안 했었죠. 지금까지 푸틴과 대화를 가장 많이 했던 정상이라면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들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늘 거짓말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오죽하면 마크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와의 대화에서 안심할 수 있는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몇 달 안에 핵무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권은 국가에 저장된 사후 핵연료에서 은밀하게 얻어낸 플루토늄 기반 핵폭발 장치를 만드는데 가장 근접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라면 몇 달 안에 그런 장치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푸틴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먼저 핵 사용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으니까 전술핵 사용은 정당하다 이런 명분을 구하려는 취지란 말이죠. 지난 화요일 새벽에는 화학무기 공장을 발견했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군 화생방 부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실험 자재 폐기 활동 분석 결과 서부 르비우주의 실험실에서 패스트병, 탄저균, 브루셀라 등 원인균 연구 작업이 있었고 동부 하르키우 쪽에서는 디프테리아, 살모넬라, 이질 이런 원인균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었습니다. 근데 전쟁 중인 나라가 실험실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뒤져서 분석했다는 거예요. 하긴 미국도 과거에 이라크를 때려줄 때 이런 핑계를 댔었죠. 비록 폭격 이후에 비료 푸대밖에 나오지 않았었지만 지금까지도 이라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탓할 일도 아닙니다. 아무튼 강대국들이 죄 없는 나라를 두들겨 패줄 때 가장 손쉽게 거론되는 것이 대량 살상 무기가 의심된다라는 죄목을 일단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 말도 결국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동원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과거 체첸 침략 때에도 러시아는 화학무기를 동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푸틴이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예요. 미국보다 많습니다. 그 나라의 수장이 정신건강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 때문에 시장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유로존 스트레스 시스템 스트레스 종합지수를 보면 CISS라고 하거든요. 이미 지난 2014년 크림 반도 병합대를 넘어섰습니다. 2015년 그리스 디폴트 리스크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부도난다는 게 뭡니까?
유로화가 부도난다는 거예요. 유로화의 부도이기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였습니다. 이것과 비슷하다고요. 심지어 시장에서는 핵전쟁 가능성을 10%까지 추정하고 있는데요. 푸틴은 그동안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너도 같이 불행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포리자 원전에 미사일을 쏜 거예요. 자포자기한 거죠. 이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쪽에 있습니다. 물론 공짜로 먹을 수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친러 세력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을 공격 안 해도 손쉽게 점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무슨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술적 요충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푸틴은 미사일을 쐈고 원전이 한때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젤렌스키와 바이든이 동시에 푸틴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미사일 공격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말이죠. 겨우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재앙까지 간발의 차이였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푸틴의 행동은 무모했습니다. 무슨 대재앙이냐고요?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 최대 원전입니다. 이게 터지면 유럽 최대 곡창지대는 최소 2만 년 동안은 못 쓰는 땅이 됩니다. 체르노빌처럼요. 푸틴은 마치 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냥 다 같이 죽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 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원전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경고하려고 했던 것이죠. 푸틴의 무모한 행동 직후 지난 화요일 기준 러시아의 CDS 프리미엄은 1600 베이스 포인트까지 치솟습니다. 크림 분쟁 당시에 600 베이스 포인트는 물론이고 금융위기 때 1100 베이스 포인트도 훌쩍 넘어선 것이죠. 또한 푸틴의 원전 공격은 악재가 드러나며 겨우 기운을 차려가던 주가를 다시 하락으로 되돌린 결정적 이유로 작용합니다.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면요, 그 하락이나 상승에 개입된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가장 움직임이 큽니다. 예를 들어 조 바이든이 이제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면요, 주로 어떤 업종 위주로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여행, 레저, 항공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상승하면서 리드를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는 뭐라고요? 유럽 최대의 곡창지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부터 화요일 새벽까지 무려 6영업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밀 선물 가격은 연속해서 상한가를 치며 치솟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시진핑입니다. 오로지 그만이 푸틴의 광기를 잠재울 수 있어요. 러시아의 석유를 중국이 사줄 수도 없다, 사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딱 잘라버리면 러시아는 이렇게 막가파식의 행동을 주저하게 될 겁니다. 물론 시진핑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시장 급락의 이유에 대해 지정학적인 부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문환 파트너께서는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공격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언급하시면서 어쩌면 시진핑이 이 사태를 멈추고 푸틴을 멈출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